여기 좀 잘렸네. 잘리면 안되지. 지금 화면 다 보이시죠? 얘를 갖다가 크게 했더니만 잘려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업무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갖다가 이제 담당하는 회계 처리를 갖다 해줘야 될 텐데, 얘를 알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좀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관련된 것부터 먼저 기본적인 거 설명해 드리고, 원래는 부가세법에서 설명할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지껏 여러분들 이론들 많이 하셨잖아요. 약속대로 20일 동안 수업 잘 지키셨기 때문에 제가 실기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 세법 요 과정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또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얘기했던가 자꾸만 부가가치세 노래를 불러요. 왜?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어려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실무에 대한 거 입력을 해 보시기 전에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직장을 다녀보셨던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요, 우선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하는지 그 용어를 먼저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 보통 회계 배운 사람들은요,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냥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1기, 2기 이런 용어로 구분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은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예정이 뭐고 확정이 뭔지 구분을 못하겠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세기간이에요. 부가가치세는 크게 6개월 단위로 1기와 2기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1기, 2기로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1, 4분기, 2, 4분기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1, 4분기는 1년 중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개월수죠. 그러면 1월부터 3월 얘가 1, 4분기 그 용어 썼던 것처럼 우리 부가세법도 그 분기의 의미예요. 근데 부르는 명칭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걸 나누어서 1기 6개월 중에서 앞에 3개월 1, 4분기에 해당되는 것을 1기 예정 신고기간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2, 4분기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를 갖다가 1기 확정신고란 용어로 쓸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이 월수 몇 월부터 몇 월 안 가르쳐줘요. 그냥 1기 예정, 1기 확정 그러면 여러분이 1기 예정 그러면 1월부터 3월 즉 날짜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간을 알아야지 스스로 회계 프로그램에서 또는 세무 프로그램에서 날짜를 조회해서 원하는 그 조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용어들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라고 그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3, 4분기라고 하는 기간을 갖다가 우리는 2기 예정이라고 부가세법에서는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4, 4분기에 해당되는 2기 확정.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년에 이렇게 4번이 진행이 돼요. 그럼 날짜는 이제 구분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 해요? 라고 한다면 이 과세기간에 과세기간 예를 들어서 1기 예정이 끝나게 되면은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그 다음 달인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1년에 몇 번 있어요? 예, 얘도 마찬가지로 4번이 있어요. 자, 이번엔 얘로 두 번째 거.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요. 이렇게 1기 확정 과세 기간이 끝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그 다음 달인 25일까지, 즉 2월 25일인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번 더 할까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은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회사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그런 발생된 거래에 대해서 이 과세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10월 25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기 확정은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분기에 대한 과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달 25일까지, 즉 다음 달이니까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겹쳐 있으면은 그 다음 날까지예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여러분이 이런 걸 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언제 하는지는 알아야지 미리 준비 좀 해놓고 그러겠죠. 이 날짜도 몰라. 그러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처음에 부가가치세 그 신고, 부가가치세 세법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요, 사업자들만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닌 여러분 개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람들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내고 돈 주고 물건 사겠지만 여러분 여지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적 없죠. 이건 사업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그 세법 배울 때 사업자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사업자는 그냥 대충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기본적인 것만 먼저 여기서 알려드리고요. 부가세법 나갈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업자는요, 크게 얘기하면 여기 사업자와 사업자 아닌 비사업자, 즉 개인들 얘기하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누가 한다고요? 사업자들만 합니다. 이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면제되어 있는 면세사업자, 이게 두 사업자로 구분이 돼요. 그럼 우리는 면세사업자가 줄까 과세사업자가 줄까? 당연 우리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과세사업자 중심으로 지금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세사업자는요, 크게 또 일반사업자하고 간이과세자로 나눠져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차이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작년까지는 간이사업자 간단하게 얘는 알아야 될 테니까 직전 연도에 그 공급 대가요. 공급 대가는 뭘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물건 사게 되면 영수증에 공급가액하고 세액 나눠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합친 금액을 우리는 공급 대가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세액을 여기서 나오는 이 세액은 부가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금액이 4,800만 원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에요. 딱 4,800만 원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일반 사업자로 돼요.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을 우리는 간이과세자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 간이과세자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영세사업자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영세사업자하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 영세사업자하고 영세율 사업자가 다른 말인데 얘를 혼동하더란 말이죠. 영세사업자라는 뜻은요, 여기서의 영세의 뜻은 한자어로 보잘것 없음, 초라함, 내세울 거 없는 거, 그런 뜻이에요, 한자어로. 그러니까 여기 4,800만 원이라 그러면 1년 동안의 소득이 공급대가로, 즉 공급가액 세액 합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용어로 영세사업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세사업자는 바로 여기 우리 부가세법에서 비교하는 간이사업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4,800만 원이면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아, 이거는 공급대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공급대가. 즉 여러분 지난번에 거기 매출액 배웠던 거 손익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 매출액에서요,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나온다 그랬죠.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공급대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4,800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걸 팔기 위해서 매출원가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판관비도 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조그만 음식점들 대부분 간이사업자들이에요. 즉 1년 동안의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라 그러는데, 보통 이런 거 다 빼고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여기 우리는 매출이익을 한 30% 정도 봐요. 30% 정도. 그러면 얘를 1년간 4,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나누기 12 해보세요.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12개월, 한 달에 얼마를 번다는 뜻이에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한 달에 400만 원 버는데 400만 원에 30%면은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이익금은 얼마 정도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120만 원밖에 못 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간이사업자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겠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웠으니까 거기 어떤 매장이 됐던, 특히나 이게 간이사업자들이 어디 많이 걸려 있냐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 이제 위쪽에 보게 되면 간이사업, 간이과세자라는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120만 원이면 지금 최저 월급도 안 되죠. 이런 사업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부가세법에서는 간이사업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영세사업자,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영세율 사업자는 우리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10%예요. 10%인데 수출하는 사업자들한테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0%를 적용해요. 이래서 세율이 0%인 사업자란 뜻이지 영세사업자란 뜻이 아니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세히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면세사업자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면세사업자가 되게 돈을 많이 못 버는 영세사업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면세사업자의 대표적인 사업자가 어디냐면 병원이에요. 병원이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 다음에 학교요.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사립학교들 많이 있죠? 학원, 재단들, 이런 데들이 다 면세사업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면세사업자가 다 이렇게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많이들 착각하고 계시니까,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올해부터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간이과세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4,800만 원 미만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인지 지금은 택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간이과세자의 금액이 8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라고 불러요.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는? 자, 사업자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사업자들이 주로 우리는 간이과세자도 우리 대상이 될 건 아니고요. 우리 간이과세자는 세무이급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긴 하지만 그런 정도란 뜻은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우리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도 면세사업자도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상대할 지금 거래업체 사업자들은요, 바로 이 법인이에요. 물론 개인 사업자도 배우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FAT 1급에서는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이고 법인이고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는 뭐가 된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이 FAT 2급에서 배웠을 때 개인 사업자로 해서 자본 계정이 자본금밖에 없는 회사 배웠었죠. FAT 2급은 여기 개인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것도 간단히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 사업자인 법인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익이 예정신고, 확정신고,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4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회사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인이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와 뛸래야 뛸 수가 없죠. 매 분기 1년에 그것도 최소한 4번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자료들 다 다룰 줄 아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요 예정신고 때는 하지 않아요. 예정신고 때는 하지 않고 언제만 한다? 확정신고 때만 2번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관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죠.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번 하면 여기 돈 매번 나가겠죠. 그래서 돈 없는 분들이라는 거 영세사업자임을 감안해서 세제 편의를 갖다 봐줘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언제? 1년에 한 번 맨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 12월 달에 이익이 확정 때 동그라미 해놨죠. 이때 신고라기보다는 그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거를 제출해 줘야 될 협력 의무가 있어요. 그것도 내용은 차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게 있다 없다? 면세사업자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제출해야 될 협력 의무가 있어요. 협력 의무가 뭐라고요? 부가세와 관련되어 있는 여기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협력 의무가 있다. 이 정도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기 실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항목들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그리고 이 다음 파트는 실기 연습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는 법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금계산서라는 용어가 자주 나올 텐데, 우리 법인은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지 돼요. 발급을 해주는데 법인은 무조건이에요. 법인은 발급 의무 대상자이고요. 그러면 개인사업자도 있어요. 개인사업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반드시 발급해야 됩니다. 직전 연도 직전 연도 그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액이 얼마를 넘느냐? 3억 원이에요. 3억이 넘으면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를 갖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안 된다 할지라도 전자세금계산서 요즘들 많이 발급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여기는 과세와 면세금액 포함해서요. 과세금액, 면세금액 포함해서 저기 공급가액이 3억 원이 넘으면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라는 거. 자, 혹시 또 이따가 나올 거긴 하지만 이제 연습하면서 또 번거롭게 설명 피하기 위해서요. 여기 아까 제가 공급대가라는 용어 썼어요. 공급가액하고 세액이란 말 썼죠. 요거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값으로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음식값이 11,000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11,000원 이렇게 음식값을 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공급가액은 얼마냐면 공급가액은 10,000원이고요. 부가가치세 세액은 얼마가 붙어 있는 거냐? 1,000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급 대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공급가액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세, 정확히 해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가가치세 세액은요, 이거는 그 돈을 받은 회사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에 납부하는 거예요. 즉 여기 공급가액만이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내 거 얼마 이익까지 붙여서 얼마 받으면 되니? 라고 했더니 내 거는 10,000원만 받으면 돼요. 그래, 10,000원만 받고 네가 파는 물건의 10%는 세금으로 미리 네가 대신 징수해 두거라, 이게 있어요. 이 세금은 누구 거겠어요?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니, 그 다음에 그렇게 징수하라고 했으니 자기 거 물건 팔아갖고 10,000원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받았고, 1,000원은 국가의 세법으로 인해서 징수해놨죠. 이거 누구한테 줘야 돼요? 징수해놓고 국가에다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는요, 회사의 돈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징수해 놓으라고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국가 돈이에요. 근데 많은 사업자들이 이 부가세까지 받아놓고서 부가세 신고 납부하려면 내 돈 주머니에서 내 돈인 줄 알고 좋아라고 그래 받았다가 돈 나가니까 아깝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부가세는 절대 회사 돈이 아니에요. 국가를 대신해서 받아준 돈이기 때문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동안에 얘를 신고 납부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지울게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이것도 간략하게 이유까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얘는 지울게요. 자,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 개정 적립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차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서 우선 진도 나가면서 볼 걸 미리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지껏 부가가치세를 배우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상품을 갖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00원짜리 상품을 지금 판매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배웠었냐면 여지껏 배웠던 항목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상품 10,000원짜리를 팔았다 그러면, 판매를 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그 외상이라고 가정할게요. 외상 매출금 10,000원 이렇게 했었고요.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 해서 10,000원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회계를 이제 처음 배웠을 때 기본적인 그 회계 기록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상품을 팔게 되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회계 처리할 때 아까 얘기했던 부가가치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래는 거의 이런 거래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거래가 일어나요? 상품 이렇게 10,000원짜리를 판매했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그리고 똑같이 외상이라고 했다고 치면은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11,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상품 매출은 우리 거 얼마짜리 파는 거예요? 10,000원짜리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고요. 여기 판매된 금액의 몇 퍼센트를 부가세 받아 놓으라고 세법에서 정해놨다 그랬어요. 10%. 이건 부가세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돈을 갖다가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4대 보험료하고 소득세 낼 때 돈 미리 떼놓는 거 있었죠. 그때 계정 뭐라고 썼었어요? 예수금 썼죠. 그 예수금 회사 돈이에요? 직원 돈이에요? 직원들 돈이란 말이에요. 이 부가가치세도 직원 돈처럼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대해 주어야 될 국가 돈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앞으로 쓸 거예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예수금 계정 두 가지 다 배운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를 증수해 놨겠어요? 1,000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쓸 거란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회사에서는 물건을 팔 때마다 부가세법과 관련돼서 반드시 부가세 받아 놓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럼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10,000원에 팔기 위해서는 우리도 상품을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이번에는 상품을 사갖고 왔어요. 얼마 주고 사갖고 왔느냐면 7,000원 주고 사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상품을 파는 그 사업자도 부가세법에 의해서 부가세를 달라고 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번에는 부가세를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그때 쓰는 거는 똑같이 부가세인데요. 부가세인데 얘는 이 사업자한테 부가세를 갖다가 미리 지급한 거예요.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 돈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를 부가세를 줘야 되겠어요? 10%니까 700원을 줘야 되죠. 근데 우리 물건 팔고 부가세 예수금 얼마 받아놨어요? 1,000원 받아 있죠. 그 중에서 먼저 지급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대신 지급했다 해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액은 700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외상으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변에는 뭐라고 써요? 외상 매입금은 얼마가 됩니까? 7,7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일기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 부가세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놓고 기록하고 등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맨 마지막에 벌어진 이 거래 날짜는 일기 예정이면 과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죠. 얘는 좀 맨 마지막에 이렇게 3월 31일 날 얘를 갖다가 회계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답니다. 어떻게 해요? 세 달 동안 벌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부가세 예수금 있죠. 여기 부가세 대급금 있죠. 됐나요? 부가세 예수금은 예수금하고 똑같이 부채 계정이에요. 회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은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자, 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놨던 건 총 부가세 예수금 얼마 있었어요? 1,000원? 근데 얼마 썼어요? 그러면 얼마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되겠어요? 그게 부가가치세 신고예요. 그러면 얘 3월 31일자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 3월 31일까지면 한 달 뒤인 2월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회계 처리를 여지껏 벌어졌던 부가가치세 싹 다 상기시켜서 없애놔야 돼요. 그래야지 4월 1일부터 다음 달 기수거 또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상기시키냐고요? 아니, 되게 간단해요. 여지껏 발생했던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죠. 똑같은 금액으로 차변으로 써주시면 돼요.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다 기록되어 있었겠죠. 이거 대변에다가 다 써주시면 상계 처리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날짜는 며칠 날짜로? 3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없애주면 얼마? 금액. 그 상계돼서 싹 다 없어지겠죠. 3개월 동안 발생됐던 모든 금액. 대변에다가는요, 부가세 대급금도 없애주라고요. 부가세 대급금도 이렇게 없애주세요. 700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나죠. 얼마 차이 나요? 300원?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세금 부가세 납부해야 되잖아. 그래서 미지급, 아직은 납부하지 않죠. 언제 할 거니까 다음 달 25일 날까지 해야 될 테니까 미지급 세금이라고 쓰고 금액 3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날 되면 미지급 세금 없애주고 현금이나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나 이체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도 결산정리상 할 때 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부가세 신고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랍니다. 자, 종 쳤으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난 일반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이 실무 업무에서 실제 이제 하셔야 될 그 회계 담당자로서의 업무가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거 지난 금요일까지 다 했었죠. 일반전표 입력하는 그 항목들, 얘는 대부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지 않은 증빙서류들을 입력할 때는 일반전표에서 입력 다 하셨었단 말이죠. 지금 뭘 배우고 계셔요? 여기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걸 배우고 계시는데,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다 입력할 때 이 증빙서류, 그 증빙서류에 이름이 있었죠. 이름이 제가 적격 증빙이라는 용어 쓴다 그랬었죠. 다른 말로 법정 증빙, 얘네들은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얘네들을 발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당일날이 아니라 언제? 그 다음날 국세청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났던 모든 거래가 다 국세청 서버로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 증빙서류 받았으니까 아, 이런 거래가 있었구나 라고 하고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료가 되더란 말이죠. 그 적격 증빙에는 4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될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연습하면 저절로 암기돼요. 첫 번째 뭐가 있었다 그랬었나요? 그렇지.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세금자가 없는 계산서. 세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네 번째는요, 현금 영수증. 보편적으로 많이 익숙한 용어들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이라는 거 어떤 세금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 세법에서는 세금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세금은, 얘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세금, 그 세금을 계산해 놓은 서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근데 밑에 보니까 세금자가 없네요. 이 계산서는 세금을 갖다가 계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얘는 이따가 보시게 될 계산서는 면세 품목을 거래할 때 발급한 영수증이에요. 얘는 뭘 할 때? 면세 사업자들이 파는 면세 품목들 거래할 때 주고받았다고 표시하는 증빙서류랍니다. 상황은 이따가 직접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전표에서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이러한 거래 내용들을 갖다가 입력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입력하고자 하는 증빙서류가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내용들을 많은 코드 번호로 다 암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어떤 것들을 선택해 주셔야 되느냐면, 여러분 교재에서 209페이지 보세요. 209페이지 보면 매출 유형, 밑에는 매입 유형, 그래가지고 거기 코드 번호가 11번부터 12번, 13번 쭉 나와있죠. 이 코드들로 여러분이 입력하는 증빙서류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 주어야지 되는 거고, 이 코드 구분하는 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왜? 시작부터 얘 잘못 입력하게 되면 분기가 틀려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요거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한번 내용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거기 코드번호 매출 유형에서요, 코드번호 11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세 매출, 12번은 영세 매출, 13번은 면세 매출, 14번은 건별, 15번은 종합 매출, 16번은 수출, 별게 다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구분하는 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설명 듣고 이따가 적용을 해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요, 첫 번째 순서가 뭐니 해도 문제를 거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얘가 매출인지 매입인지는 기본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 코드에 보시게 되면 교재에서도 매출, 매입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걸 구분을 못해요? 에이, 그럴 리가.
근데 연습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착각을 해서 틀려요. 자, 첫 번째 뭐부터 구분해라? 매출인지 매입인지부터 구분해라. 그 다음에 첫 번째 11번이라는 코드 번호가 있는데 11번은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에 상품을 팔았어요. 우리 회사의 상품을 팔면 이런 회사에서 아주 흔하게 많이 발생하겠죠. 즉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발급해 줘야지 돼요. 누구한테? 거래처한테. 그래서 매출을 하고 나서 거래처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은 코드 번호는 몇 번을 선택한다? 11번 과세예를 선택해요. 이 뜻은 어느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선택하는 코드 번호예요. 두 번째는 12번 영세라고 되어 있죠. 이 영세는 거래처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하는데 얘는 수출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영세라는 것은 여기 영세의 뜻은 세율이 0%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영세는 미미하고 하자할 것 없고 초라한 거 그거 아니라 세율이 몇 %? 0%. 즉 주로 뭐하고 연결돼 있다? 수출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하는데 이름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연습하면서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있어요. 13번은 면세라고 되어 있답니다. 면세는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면세 사업자들이 무엇인가 상품을 팔고서 계산을 해놓는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앞에 세금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계산서를 발급하게 돼요. 계산서 얘는 면세 품목 거래, 면세 품목 거래에 의한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다가 우리가 발급해 줄 때 13번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14번은 건별이에요. 건별은 얘는 의미 뜻은 증빙 서류 없음이란 뜻이에요. 증빙 서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매출이란 말이죠. 매출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납부를 하려고 할 때 이 14번 건별을 선택합니다. 건별은 보통 이따가 얘기는 하겠지만은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물건을 사고 현금을 냈어요. 근데 증빙서류 안 받고 그냥 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현금으로 냈다 할지라도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남자들 특히나 물건값 내고 됐어요 영수 필요합니까? 아니요 됐어요 오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물건값에는 아까 얘기했던 부가세가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얘는 흔하게 벌어지는 얘기들인데 어떤 경우에 건별을 사용한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지우고요. 자, 보시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서면에 이번에는 상품을 팔고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11,000원. 식당에서도 이런 일 많이 벌어져요. 식사하고 나서 돈 내고 그냥 가는 사람들 많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상품을 판 거 식당에서 뭐 비빔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상품 매출은 얼마예요? 자기 거는 10,000원어치죠. 근데 여기다가 뭐를 지금 받아 놓는다 그랬어요? 국가에서 받아 놓으라고 했던 부가세 10% 받아 놔야 되죠. 그걸 아까 우리 뭐라고 불렀죠?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1,000원 이렇게 받아놨는데 얘를 갖다 현금만 내고 이 사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국가에서는 이 거래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돈은 누구 거야? 내 거. 아, 그렇지. 가져.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거 10,000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11,000원에 10%나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돈을 내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11,000원인 건 매한가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 사업자는 자기 거 10,000원에다가 10% 더 받은 거 in my pocket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봐요? 국가에서 손해보는 거죠. 세금 징수를 못하게 되잖아. 그럼 그건 누가 갖는 거야? 사업자가 갖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불법이에요. 법을 어긴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업자는요, 양심이 올곧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증빙서류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없고, 이 부가세 예수금 국가에서는 모르는 거래이지만 증빙서가 없어서 나는 그래도 세금계산서 세금 난 정식적으로 납부할래. 그때 여기 건별이라는 거에다가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게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이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 증빙서류가 없는데 내가 반대로 공제받을 게 있는데 증빙서류 없으면 공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줘요. 근데 이거는 왜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공제를 인정을 해줘요? 아니 돈 내겠다잖아. 돈 내겠다는데 국가 입장에서 손해볼 필요 없지. 아 돈 내겠다는데 네 증빙서류 없어도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저희 마켓에서 물건 사고 영수증 없으면 이렇게 반품이나 할인이나 그런 거 해줘야 안 해줘요? 얄짤없잖아요.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영수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별은 일단 FAT 1급에서 요 정도 특성이 있다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15번이 있었죠. 15번은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15번은 여러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있죠. 16번은요, 우린 해외에 직접 수출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자료 입력할 때는 그 코드 번호를 갖다가 16번을 선택해서 입력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증빙 서류들은 지금 세금 계산서와 대부분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계산서 두 개죠? 얘는 세금 계산서, 얘도 세금 계산서. 명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계산서, 그 다음에 얘는 증빙 서류 없고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 회사에 상품을 팔 때 이렇게 사업자들한테만 판매하나요? 즉 증빙서류가 이렇게만 우리 물건 팔고 거래처 또는 상대 고객한테 신용카드로 상대방이 결제할 수 있죠. 그럼 신용카드를 결제해 주게 되면 거기서 찍 하고 나오는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영수증 나오죠. 자, 그 거래는 어떻게 기록해요? 즉 증빙서류가 이제는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선택해서 쓰는 코드 번호는요 17번이에요 17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과라고 되어 있죠. 얘는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의 줄임말이에요? 카드로 결제받은 건데요, 카드 과세 품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몇 번? 17번. 그 다음에 18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면세 품목인데 결과론적으로 증빙서류가 뭐란 뜻이에요? 다 카드로 결제받은 면세 품목,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서류예요. 그 다음에 19번은요 카0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카드로 결제받은 영세율이라는 뜻이에요. 즉 수출과 관련된 품목을 갖다가 받았다는 뜻이고, 그럼 얘는 카자가 들어간 건 다 증빙서류가 뭐일 때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일 때 선택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결제했을 때 지금 카드 말고 우리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거는요 거기 22번으로 되어 있죠. 22번. 얘는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거, 현금으로 결제받은 거 현과라고 불러요. 현과는 22번이고요. 얘는 현금 과세의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에 23번은요
현면이고요. 얘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면세 품목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현영, 얘는 현금 영수증으로 받은 영세와 관련된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크게 구분하실 때에는 여기 17번부터 카과 카면, 카영 이런 것들은 증빙서류가 모일 때 여기서 선택하면 되겠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일 때. 그 다음에 밑에 현과 현영, 이런 것들은 증빙서류가 매출했을 때, 증빙서류가 현금 영수증일 때 이런 거에서 선택하면 되겠다. 내용 이렇게 별반 이제는 어렵지 않죠. 처음에 봤을 땐 용어가 줄임말로 돼서 이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앞에 부가세 유형 선택하는 것들은 이런 의미를 보고 특히나 증빙서류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암기해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전부 다 밑에 있다가 부가세 코드 선택할 때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뜻만 알아들었으면 연습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시험과 관련된 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FAT 1급 자격시험을 보실 때는 여기 지금 매출과 관련된 것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매출부터 설명해 드리고 매입은 좀 이따가 파트 나갈 때 다시 추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험 문제 내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FAT 1급에서는 여기 11번 여기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13번 면세라고 되어 있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17번 카과 요거 있죠. 이 세 가지만 시험 문제 출제 이용을 내겠대요. 어디에서는? 매출에서는. 그러면 요 세 개는 필히 잘 익히셔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요. 나머지 거는 TAT 2급에서 저기 시험 문제 출제 범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TAT 2급까지 배우실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매출에서 이 세 가지는 필히 잘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연습 문제 대부분 요 세 가지 것들만 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밑에 보시게 되면 매입 유형에서는 불공 54번이 하나 더 추가돼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매입 매출전표 입력에서 7가지의 문제가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7가지만 주로 시험 문제를 내요. FAT 1급에서는요. 그래서 이따가 실기 연습을 하시면서 이런 부가세 코드 번호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하나씩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기 품목 들어가기 전에 매입 매출전표 입력과 관련된 미리 알아야 될 사항들 제가 이론적으로 또 용어들 다 설명해 드렸죠. 일단 여기 녹화는 요거 먼저 끊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실습 예제 문제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